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철학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온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박고용입니다. 약간 분위기가 제가 이렇게 짧은 철학 강의를 한 적은 별로 없는데 오늘 짧게 뭔가 밀도 있게 해야 돼서 그런지 약간 긴장되긴 하는데요. 제목부터 보시면 대통령의 경로와 정치 양극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전남대학교에서 철학과 교수인데요. 원래 저는 철학, 정치학, 사회학을 전공했고요. 그 다음에 철학에서는 법철학, 정치철학, 예술철학을 주로 연구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광주 시민자유대학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그러니까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매개체로 교육, 예술, 학문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어떤가요? 상황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왕이면 좀 크게 반응해 보세요.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예. 아무튼 저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런 책을 썼는데 약간 딱 보면 읽고 싶다 이런 느낌이 뭡니까? 예, 다 안 온다고 그래요. 다 안 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엄청 많이 팔렸어요. 예, 엄청 많이 팔렸고 비싸요, 더군다나. 750페이지 넘고요. 그래서 대부분 산 사람들은 벽에로 쓰려고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혹시 여기 가보신 분 있습니까? 사진에 나오는 이곳을 한 분이라도 아시는 분 있을까요? 뭘까요?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고 제주도에 가보시면 꼭 가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졌던 건축가 중에 많이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요. 이타미 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화로 나와 있습니다. 이타미 준의 바다라는 영화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 그 이타미 준의 작품 중에 제주도가 많은데 제주도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수풍석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수풍석 박물관. 여기 박물관은 여기는 뭐 같습니까? 수풍석 중에 느낌이 돌 같은가요? 자, 아무튼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가져온 건데요. 우선 오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지적 질문이 뭔가 하는 거예요. 모든 질문의 지적 질문을 딱 한마디로 줄여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돌이 있죠? 돌은 누가 만들었나? 이 건축을 만든 사람은 이타미 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타미 준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이타미 준의 아버님, 어머님 그 이유로 다 합치면 인간은 누가 만들었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주체가 누구냐 하는 질문이 인류 역사 전체의 가장 오래된 질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이 매달렸던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철학에서는 존재론이라고 합니다. 또는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존재론, 형이상학. 표정들이 좀 단어가 어려운가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사람 있죠? 예를 들면 오늘 점심에 내가 수제비를 먹는데 이거 수제비 진짜야?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원조가 누구야? 진짜 이거 수제비 맞아? 꼬치를 보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저한테 당신 진짜 남자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있죠? 에이, 그 사람 남자도 아니야. 또는 그 사람 인간도 아니야. 이런 모든 질문은 기본적으로 존재의 근원에 대한 물음이고 존재의 주체에 관한 물음이에요. 그런데 인류 역사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지적 전환이 뭐냐? 존재하는 것을 누가 만들었는가? 누가 이것의 주인인가? 누가 이것의 주체인가?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공적으로 토론할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학문적 연구의 대상도 아니다. 그것은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사적 영역으로 가라. 이 대전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존재의 주체에 대한 물음은 더 이상 학문의 영역에서 들어설 자리가 없다. 이걸 코페르니쿠스적 견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존재의 주체에 관한 물음은 적어도 17세기 이후는
거의 유럽에서는, 우리는 20세기 이후로 이 존재의 주체에 관한 물음은 더 이상 대학에서는 논하지 않는다. 또는 학문적 토론의 장은 아니다. 정치적 토론의 장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뭐가 질문이냐 하는 거예요. 얘를 있게 한 주인이 누군지는 몰라요. 말할 수 없어. 그걸 말하고 싶으면 사적인 장소에서 따로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그러면 이제부터는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나는 이걸 돌이라고 했어요. 이걸 돌이라고 한 그 인식이 즉 존재가 아니라 돌이라고 말한 그 인식의 주체가 누구냐가 질문이 바뀐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표정이 안 좋은데 큰일 났네. 이거 보시면 여기는 아까는 뭐였죠? 아까는 돌, 여기는 뭐 같아요? 수풍석. 그러면 바람. 바람 건축물인데요. 노래 안 와요? 바람이 분다? 우리 아까 노래를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노래를 못합니다. 그래서 노래방도 가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들어보세요. 박지훈 하사님 같이 불러주세요. 마이크 드릴까요? 좀 앞으로 돌려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됐습니다. 다 좋아하는 노래죠? 그럼 질문이에요, 이제부터. 아니, 질문 생각인데요. 바람이 분다에서 주체가 누구죠? 뭐죠? 주체란 영어로 하면 똑같아요. 주체, 주어, 주인. 서브젝트잖아요. 바람이 분다의 주어가 뭐죠? 바람이 주어죠. 그런데 바람이 분다는 이 정보, 인식의 주어는 누구예요? 바람이 분다를, 이건 정보잖아요. 인식으로. 자, 인식의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해졌다 했잖아요. 존재가 아니라, 바람이란 존재의 주인이 누구냐가 아니라, 바람이 분다는 인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대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안 중요했어요. 이 생각이 나오기 전까지는 인간 개개인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전혀. 그런데 이제 인식의 주체를 물어보는 순간, 즉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인식이란 정보 처리 과정이에요. 그러면 정보 처리 과정의 주체가 누구냐? 나다. 난가? 아니면 생각하는 난가? 그냥 난가? 생각하는 난가? 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나가 있죠? 나는 바람이 분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내가 바람이 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는 인식의 주체는 항상 내가 생각한다는 걸 가정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전문적인 철학적 용어로는 코기토라고 그래요. 코기토라는 말이 라틴어인데요. 나는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라틴어는 인칭 대명사가 어미에 붙어 있어요. 어미의 변화에 따라서 나는 생각한다, 너는 생각한다, 그들이 생각한다,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면 나는 바람이 분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 명제는 뭘까요? 나는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고 느끼는 걸까요? 느끼는 게 뭔지 있었을까요? 생각이 주도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답변할 수 사실 없어요. 근데 이렇게 진지할 분위기는 아닌데 너무 진지하네. 예? 너무 진지할까 하는데. 자, 그러면 생각은, 자, 나는 바람이 분다고 생각한다예요. 또는 나는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죠? 나는 느낀다. 나는 느낀다가 뭐죠? 인식의 주체일 수도 있고, 나는 생각한다가 인식의 주체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잘 못 따라오겠으면 인상은 쓰세요. 그럼 내가 한 번 더 설명하거든요. 한 번 더 설명하니까 알겠죠? 막 다 알아듣는지 거기 하면 바로바로 가요. 그러면 나는 생각한다 할 때 언어가 없으면 생각할 수 있나요? 언어가 없는 걸 생각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할 때 이 생각의 주인은 나일까요? 아니면 언어일까요? 나는 생각할 때 언어를 도구로 활용하는 걸까요? 아니면 언어가 나를 도구로 활용하는 걸까요? 이 질문이 20세기에 거의 모든 분야의 사상가들이 얽매이고 토론했던 질문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의식이 19세기 이전으로 이해해요. 지금 이 질문 자체를 안 던져버렸다면 나는 뭐라고요? 20세기 이전의 사고방식에 묶여 있을 수 있어요. 더 가볼까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못 따라왔어요? 좋은 방법은 못 따라가고 따라온 척 하는 거예요. 네. 여기는 아름답죠? 다시 한번 이타미 준이라는 건축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건축이란 말은 원래 아키텍처란 말이 아르케 플러스 테크네예요. 그러니까 근원, 출발, 근원, 근본. 그러면서 근본을 기술적으로 옮긴 거예요. 또는 기술 예술의 근원이란 말이기도 해요. 건축이란 말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읽지를 못했어요. 글을 읽지 못하던 시절에 또는 글을 읽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장 오랫동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책의 역할을 했던 것이 건축입니다. 건축은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책 그 자체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축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책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안 되면 가장 간단한 예만 드릴게요. 절에 가보세요. 그러면 절 건물은 이 절이 지향하는 세계관, 역사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칠 수 있도록 장치가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해가 되죠? 보통 반은 이해하는데 오늘 분위기가 약간 지금 네. 자 그러니까 코기토 에르고 숨 보이시나요?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이런 말이에요. 이게 누구 말인지 아시죠? 누구? 상황이 안 좋은데 진짜.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의 말이에요. 르네 데카르트의 말인데 이걸 누가 한 말인지 아는 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이런 지식과 정보를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철학. 저한테 오늘 뭘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저한테 뭘 배우면 나갈 때 있다 다 끝나고 나서 와 박구영 교수에게 뭔가 배웠다 이런 느낌이 들면 이 강의가 망한 거예요. 배웠다는 느낌은 없는데 약간 피곤해야 돼요. 끝나고 나면 왜 그랬는지 알아요? 내가 뭘 지식을 배운 게 아니라 계속 사고를 해야 돼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순간 어떤 지식을 르네 데카르트가 말했다는 걸 아는 게 아니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쉬운 질문이거든요. 내가 존재하니까 생각합니까? 생각하니까 존재합니까? 옹알이는 안 돼요. 어릴 때 5세 이전에 오랑을 꺼내야 돼요. 자, 나는 생각한다. 나는 그럼 존재한다. 존재가 뇌라도 존재해야 뇌의 활동으로 생각이 있겠죠. 맞죠? 이게 17세기 이전 사고방식이에요. 뇌가 있어야 생각이 가능하다는 것도 생각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한 단계 더 가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존재한다 그러면 나는 생각한다는 사고방식은 아직 아까 말했죠? 존재의 주체를 따지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우린 지금 뭐가 문제죠? 인식의 주체를 따지는 거예요. 존재의 주체는 이제 따지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해라. 개인적으로. 서로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존재의 주체가 아니고 뭘 따진다? 인식의 주체를 따진다. 그 인식의 주체를 따질 때는 나는 존재한다. 그러면 나는 생각한다가 아니에요.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는 것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예요. 자, 그러면 나는 생각이 존재에 앞선다. 좋아요. 한 단계만 더 가볼게요. 나의 생각은 생각 바깥으로 나갈 수 있나요? 나갈 수 있으신 분 혹시 내 생각은 내 생각 바깥 나갈 수 있다. 그런 분들은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병원을 가셔야 돼요. 우리는 평생 내 생각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모든 것은 생각 속에 저장된 데이터인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를 양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다는 게 중요할까? 내가 생각한다는 게 중요한가? 모든 인식에 내가 생각한다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내가 생각한다는 걸 의식해야만 의미가 있나? 이건 다른 얘기예요. 아주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을 보셨나요, 오늘? 하늘을 보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을 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늘을 본다는 걸 의식하면서 보는 것과 그냥 하늘을 보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예요. 이해했나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늘을 본다 그러면 내가 하늘을 본다 할 때 그 본다의 주체가 날까?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아까 바람이 분다 노래 뒷부분 보면 박주원 아나운서님 여기 한번 불러주실래요? 하늘이 하늘이 젖는다는 사실은 이제 다음에 나올 건데 일반적 표현은 아니죠.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하늘이 젖는다. 그죠? 하늘이 젖는다는 걸 뭐예요? 내가 하늘이 젖는다. 나는 하늘이 젖는다고 생각한다예요. 어두운 거리에 참 빗방울이 떨어진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 속에 내가 생각한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한다는 것을 언어 없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언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언어를 필요로 하는데 사실은 내가 생각한다는 것만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대체적으로 뭐가 생각하는 거냐? 언어의 룰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언어의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언어의 규칙까지도 의문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가 생각한다는 것을, 즉 다시 말하면 나는 하늘이 젖는다고 생각한다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지경에 이것이 모든 인식, 정보 처리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임마누엘 칸트예요. 그게 바로 모든 인식이 I think가 아니라 I think consciousness가 필요하다. 독일말로 하면 Ich denke Bewusstsein 또는 Apperzeption, 선언적 초월적 통각이라는 거예요. 알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거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칸트가 말했다는 것도 몰라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각의 인식의 진정한 주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기 멈춰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래요. 선생님이 네 생각이 뭔데? 너의 생각은 뭐야? 내 생각은 이건데.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생각하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내가 생각한다는 것, 그 생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의식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메타 코그니션이라고 그래요. 메타 인지 능력이에요. 이게 칸트 이래로 가장 중요한 인지 과정의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메타 인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보죠. 나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 그 다음부터 철학을 좋아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영원히 철학하고는 거리가 멀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메타 인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웃긴 말인데 지금 반응을 안 하네. 지금 못 따라온 것 같은데.
예, 따라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보통 어떤 사람이 자신만만한 사람 있잖아요. 뭔가 자신만만해. 나는 이 시험 떨어질 것 같으면 시작도 안 했어. 나는 이번 선거에 질 것 같으면 아예 준비도 안 했어. 이런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뭐냐? 내가 생각했다는 것을 절대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해요? 자기 생각에 대한 생각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메타 인지 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마다 이번에는 잘 볼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전형적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했다는 게 중요해요. 항상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잘 보세요. 이건 제 생각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그냥 자신감 있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메타 인지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생각과 생각이, 즉 내가 생각한 것이 있잖아요. 나는 예를 들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나는 군인들 중에 군인이 있다 그러면 장교도 중요하고 사병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건이 일어났어. 사병이 죽었어. 한 병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이 안타깝다. 사병도 중요하지. 이 생각 했잖아요. 아까 지휘관도 중요해. 그런데 누군가 한 명은 지휘관 책임이 있는 것 같대. 그런데 자기한테 이런 인지가 있는 거예요. 지휘관, 윗사람을 책임을 함부로 지우면 이 조직 자체가 위험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불가피하게, 희생은 불가피할 수 있어. 이런 인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렇지만 억울한 사병이 있어서는 안 돼. 억울한 죽음이 있으면 나중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 그래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나는 생각하면 하는 사람은 이게 충돌에 대해서 고통이 없어요. 충돌을 일어났을 때 편한 대로 해결해 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더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정치적 상황을 떠올린 것 같아서 좀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러저런 정보를 보니까 지금 내 나이에 모든 조건에서 담배를 끊는 게 좋겠어. 그래야 냄새도 안 나고 건강에도 좋고 내 파트너에게도 좀 도움이 되겠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담배 끊기로 했어. 그런데 담배를 끊다 보니까 힘든 상황이 생겨 안 생겨요? 뭔가 항상 상황이 복잡하거나 힘들어지면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냐 이죠. 담배를 꼭 끊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침 어떤 유튜브로 보니까 장수마을에 담배 피는 마을이 있네?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마을은 너무 공기가 좋아. 그래 담배 피는 게 빨리빨리 정화된다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안 보고 담배를 핀다고 해서 빨리 죽는 건 아니구나. 이런 정보가 왔어요. 그럼 충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 그런데 이 충돌이 별로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 이런 사람들은. 다 내가 생각한 거니까. 내가 생각한 것에 대한 의식은 없고 다 내 거야 그냥. 지가 생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알지만 지가 생각의 주인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담배를 다시 펴요. 이제 폈어.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 어떤 걸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는 수정을 해야 되잖아. 근데 수정 없이 이 사람 나는 생각한다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 디저넌스, 불협화음을 고통이 없어요. 더군다나 편한 걸 그때그때 선취해버려요. 자, 그러면 이걸 인지 왜곡이라고 해요. 인지 조화를, 부조화가 일어났을 때 새로운 조화를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내가 담배를 비록 폈지만 그래서 잠깐 그 유혹 때문에 잠깐 그 장수말에 대한 예를 너무 크게 생각했다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그러면 그 장수말에 담배를 피는 사람, 장수말에 있다는 것을, 정보를, 그 크기를 약화시켜야 되겠지. 약화시키면서 다시 새로운 인지조화를 꾸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지금 담배 안 피는 게 우선 정당해. 내가 정당해.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그때부터. 자기 놀리잖아요. 야, 너 바보냐? 아니, 장수마을에 담배
핀 사람도 있겠지. 우리 할머니도 그랬어. 그렇다고 해서 담배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너는 바보 아냐? 라고 하면 화가 나야 안 나요? 화가 나. 화가 나. 이 사람은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화가 나요. 그럼 화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화를 내지. 경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경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학에서는 내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화가 났어. 그 화를 내. 그럼 화가 줄어야 돼요? 늘어나야 돼요? 자,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도 나를 사랑한다 했어.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말 많이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고 살았어요? 안 해보고 살았어요? 나는 너를 이제까지 사랑했지만 다른 사랑이 나한테 온 것 같아. 잘 살아. 나 떠날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새로운 정보가 온 거고 나한테 충격이 온 거예요. 그러면 떠나면서 이 여인이 나한테 그런 거야. 내가 예전에는 네가 키가 그렇게 작은지를 몰랐어. 키가 작은지를 몰랐는데 좀 보니까 네가 키가 작네. 그것도 괜찮은데 너 너무 잘난 체해. 나 힘들어. 그래 떠난 거야. 이럴 때 내가 키 작은 건 키울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죠? 없지. 하지만 키 작게 안 보이게 할 수는 있잖아요. 조금 노력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 많이는 안 돼. 많이는 안 되지만 조금 할 수 있어 없어요? 조금 할 수 있지. 조금 얇게 보인다든가 뭐 옷을 입는다든가 할 수 있겠죠. 또는 그것보다는 성격을 조금 더 개선해보는 노력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쉬운 방법은 뭐예요? 그 여자가 나를 잘못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쉽지. 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그 여인이 나한테 또 그 남자가 나한테 주고 간 정보가 합당하다는 전제하에서 나를 어렵게 고치려고 한 사람은 자, 친구를 불러냅니다. 야, 그 남자가 나를 버렸어. 술 한잔 사줘. 그 남자가 나를 버렸어. 그 여자가 나를 버렸어. 술 한잔 사줘. 친구하고 술을 먹고 화를 내. 화를 내고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면 좀 풀려요. 이해했나요? 화를 누구로 틀어요? 인지를 조화시키면, 수정하면, 자기가 어려운 선택을 하면, 자기에게 힘든 선택을 하면, 정확한 정보 조화를 이뤄내면 내가 한번 분노한 만큼 분노가 사그라들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나를 잘못 본 거야. 나는 원래 그렇게 잘난 체한 사람이 아니야. 키가 못 나서 난 잘난 체한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내가 키가 어디가 작아. 이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빠져나온 사람은 한 번 화를 내도 화가 줄어들지를 않아요. 인지 부조화로 상태에서 화를 점점 키운다. 대통령의 화가 왜 줄어들지 않는가 하는 것은 이해했어요? 대통령의 화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정확히 말하면 인지, 나는 생각한다는 있지만 나는 생각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즉 생각에 대한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인지 부조화가 수정되지 않고, 수정되지 않는 인지 부조화는 자의적으로 자기 편한 상태로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최혜병 특검과 관련된 모든 논의에 대해서 끝없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의 정치는 왜 반복되는가? 자, 아까 그랬죠? 나는 생각한다. 뭐라고? 바람이 분다고. 나는 바람이 분다고 생각한다. 그죠? 그런데 나는 느낀다도 가능하잖아요. 자, 인지라고 하는 것은, 인지는
인지는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뭐냐? 감각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요. 감각의 차원에서. 감각이 5개가 있죠? 오감이 있죠? 뭐 있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이 지금 만난 파트너를 첫 번째 만날 때, 아, 괜찮아. 저 남자, 저 여자 괜찮아 라고 할 때 첫 번째 어떤 감각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시각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죠? 청각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같은 식당을 다녀야 되니까 같이 뭐가 돼요? 미각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죠? 여기까지 간 것은 사귀었다고 안 해요. 어디까지 가야 사귀었다고 그래요? 뭐? 후각. 후각은 애매해요. 촉각이 좋았으면 사귄 거예요.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무슨 감각이 중요해요? 촉각이 중요하죠. 아까 누구의 노래였죠? 이소라의 노래 바람이 분다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연인과의 헤어짐이에요. 바람이 분다. 이 노래가 시각적인가요? 청각적인가요? 후각적인가요? 촉각적인가요? 이 노래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촉각의 지평까지 내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촉각의 단계에서 느꼈던 감각을 말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그 촉각의 깊은 만남과 헤어짐을 아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슬픔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에 몇 사람은 아예 안 될 것 같아요. 영원히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영원히 시각의 단계를 못 벗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 느낌이거든요. 느낌. 어떤 느낌? 자, 타인이 아프다고 할 때 그 아픔을 느낀다는 건 뭐예요? 감각이 있어야 돼요. 타인의 고통에 대한 느낌도 느낌은 감각을 통해서 저장된 거예요. 오래전에는 감각과 생각이 있으면 감각은 정보를 수집만 하고 판단은 생각이 한다고 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감각의 단계에서 수집, 평가, 저장을 다 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는 느낌으로 저장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누군가 아파. 그 나한테 아픈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안 아픈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타인의, 자,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송곳이 날아오고 있어요. 지금 날아오고 있어요. 송곳이. 진짜 송곳이. 강의 중에 여기 송곳이 쫙 가는 송곳이 보일라고 말하면 바늘만큼 가는 송곳이 날아오고 찌르려고 그래요. 지금 찌르려고 할 때 얼굴에 작은 변화도 없는 사람이 무감각 환자예요. 말로 해도 살짝은 움직여야 돼요. 앞에 있는 남자분 살짝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뭐가? 살짝 찌끔 뭐가 했어? 안 했어요? 안 하면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타인의 고통에 감각이 반응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뭐냐? 자, 생각이 안 나는 사람, 감각이 없는 사람. 근데 왜 생각이 안 날까요? 생각은 왜 안 나요? 가끔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죠? 왜 안 나요? 생각이 있는데 안 나요? 아니, 없으니까 안 나요. 생각 난다는 말은 나온단 말이에요. 난다는 나온다예요.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없어요? 생각은 뭘 통해서 해요? 자, 나는 언어를 이용해서 생각한다고 생각한 건 19세기 이전이에요. 사실은 생각이 아니라 언어가 나를 이용해서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도록 조종하는 주체예요. 그게 구조주의 탄생입니다. 20세기 구조주의. 물론 그 다음에 있죠. 자, 그러면 생각은 아까 뭐과 무엇의 충돌? I think, consciousness가 있으면 내가 생각한다는 의식 하에서 생각들이 충돌할 때 격렬한 메타인지 생각이 막 작동하겠죠? 지금 머리에 작동해야 안 해요?
지금 머리가 작동해야 나갈 때 피곤해야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언어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충돌은 있는데 그 충돌을 언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뭘 깨워야 된다? 감각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는 감각이 먼저 결정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저 남자가 믿을 만한 남자인지 사귈 만한 남자인지 아니 같이 친구할 만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이미 감각의 단계에서 거의 결정돼 있어요. 생각은 그걸 보완하거나 정당화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박구영 교수의 강의가 괜찮다 안 괜찮다 이미 감각적으로 결정돼 있어요. 예, 고개를 거의 옆으로 흔든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예. 자, 그래서 감각 결국은 시간이 지금 벌써 많이 지났네요.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불안하네. 자, 감각을 깨워야 되는데 언제 감각을 깨운다? 언제 감각을 깨운다? 생각의 충돌을 표현할 수 있는 마땅한 언어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자,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다, 언어가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혹시 박지훈 아나운서님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은 있죠? 딱 한 번 있습니까? 예. 그분이 누군지는 안 물어볼게요. 왜 사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한번 들어보신다면? 이쁘고 착하고 뭔가 왜 좋냐고요? 이쁘고 착하고 끝나요? 아. 자, 너무 많은 것이 있다는 건 다행이에요. 근데 이쁘고 착해서 여러분이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사랑했다고 말하면 그 사랑의 주인은 날까, 언어일까? 언어인 거예요. 언어란 것은 다시 말하면 전승된 문화적 기억과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걸 상징체계라고 해요. 상징적 질서체계가 이게 사랑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이런 걸 해? 이런 걸 하면 너한테 좋은 거야? 그걸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박지훈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 아직까지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언어가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선조들이 대신한 선조들의 명령을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는 즉 내 언어가 계속 실패해. 내 사랑이 예쁘고 착하고 아니 그 무엇이 더 있어. 그게 도저히 언어는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예요? 언어가 실패한다는 것은 상징적 질서체계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당신이 내게 다가왔어.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냐? 메타포예요. 메타포는 메타 플러스 페레인이에요. 페레인은 운반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운반해? 뒤로 옆으로 돌려서.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예뻐서가 아니라 어느 날 아침 송진으로 방수된 바구니에 넣어서 버려진 아이처럼 내 앞에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저기 어떤 느티나무 끝자락에 있던 파랑새가 훅 날아서 새벽녘에 날아온 그날 이렇게 은유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뭐예요? 사랑이 깊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누가 한 말입니까? 밀란 쿤데라예요. 밀란 쿤데라의 소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 사랑이 불가능한 시대를 하거든요. 이 사랑이 불가능한 시대, 정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위험한 정치, 사랑이 불가능한 시대, 사랑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시대, 적대 정치. 다시 말하면 끝없이 분노하는 정치는 정치를 양극화시켜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늘날 우리는 현 대통령을 지지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예를 들면 대통령을 지지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에 사이가 많아야 좋은 사회예요. 나는 예를 들면 진보적이지만 대통령 어느 부분이 좋다고 생각해. 나는 보수적이지만 대통령 어느 부분 나쁘다고 생각해. 이게 가능해야 좋은 사회예요.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 여기 많이 앉으시면 있는데 이분들 중에 나는 대통령을 적극 지지합니다. 안 하더라도
라고는 말하더라도 에이 그래도 대통령 이런 면은 좋은 면이 있잖아. 이런 좋은 면도 봐줘야지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여기서 나갈 때 외로워져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로 하고 있다. 이게 양극화라고 해요. 양극화는 전체주의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전체주의 느낌을 갖는 거예요. 정치적 양극화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여기는 자 무사유보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무감각이에요. 타인의 고통에 뭐라고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자, 반응이 없어. 이분도 지금 더 심각해. 네? 그러면서 엄격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뭐냐? 아까 엄격한 아버지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인지를 왜곡시키는 방식인데요. 인지를 어떻게 왜곡시키냐? 쉽게 말하자면 하나 좀 엉뚱한 예지만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는 형제가 많으면 딸에게 조금 희생을 요구하죠. 특히 가난하면 딸이 좀 돈 벌어서 오빠 동생 대학 가게 해줘. 너는 중학교만 가.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아버지가 건강한 아버지라면 엄마라면 항상 딸에게 아들과 비교해서 조금은 미안함. 그래서 아들에게 동생이나 누나에게 특별히 잘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이 닥쳐도 누구는 희생되면 안 돼? 아들은. 이런 프레임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인지를 왜곡한 사람은 끝없이 격노한다. 그리고 그 격노는 문제 해결 능력을 깨트린다. 대한민국에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대한민국은 뭐죠?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대비되는 정치로 우정의 정치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쫙 데리다라는 철학자의 정치인데 어려운 말 다 빼고요. 우정의 정치란 법의 한계 너머에 항상 진정한 정의가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중요한데 법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우정으로, 다시 말하면 신뢰로,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같이 적대시하는 정치하고는 다른 길을 가야 되겠죠. 적대시하는 정치하고 어떻게 우정을 하죠? 지금은 불행하게도 우리는 어떤 상황이다? 어떤 상황? 이런 분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공부는 잘한다 하잖아요. 공부는 하는데 뭐가 없죠? 정보는 많아. 아무리 많아도 네이버보다는 많지는 않죠. 지가 기껏해야 네이버에 수천만 분의 1도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뽐내는 수준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사유가 없죠. 무사유. 충돌이 없잖아요. 15년 동안 근무하는 데서 커피 4잔 뽑아먹으려고 800원 빼는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충돌이 있었을 때 본인은 충돌이 없어요. 이것도 나는 생각한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충돌이 없어요. 사유란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분다고 내가 생각하는 건 사유가 아니에요. 바람이 분다고 내가 생각한다는 것이 맞는지를 해야 돼요. 가치 있는지를. 거기까지 못 가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는 사람들이, 이 지식인들이 권력을 장악하면 아무런 충돌이 없어요. 이 충돌이. 그 충돌, 사유가 없더라도 최소한 뭔 있어야 돼요? 커피 4잔 뽑아 먹는 사람의 삶이 공공했을 때 받는 어려움에 대한 최소한의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감각, 무사유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사유까지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뭔 필요하다? 감각이 필요하다. 어떤 감각? 감각이 깨어나야 된다. 어떤 감각?
타인의, 다른 존재의, 즉 언어를 빼앗긴 존재의 고통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 내에 어디선가 우는 고양이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디선가 우는 강아지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우는 고양이, 우는 강아지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감각이 지금 다치고 있는 과정이다. 이게 가장 위험한 신호라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끔 이런 말을 했어요.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그랬죠? 그때 깨어있다는 것은 생각이 깨어있다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감각이 깨어나야 돼요. 감각이 깨어나야 됩니다. 자, 들리나요? 지금? 고양이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이 스튜디오에서?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냐 안 들리냐보다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들리냐고 물어봤을 때 생각에 의해서 감각을 지배한 사람은 이 맥락이 고양이가 있을 리 없지. 그러니까 귀가 아예 움직이질 않아요. 감각이 발달한 사람은 그 생각을 하기 이전에 귀가 살짝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이에요. 혹시 기회가 되면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래 뭐 할까요? 아유, 우리 박근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하나만 좀 주시면. 같이 할게요. 네, 예, 괜찮습니다. 예. 자, 강의 잘 들었죠? 철학이 참 어려운데 알 듯 말 듯한데 뭔가 피곤한 것 같은 거 보면 잘 들은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뭐 이거 안 뭐라 하실 거니까. 예, 옆에 계시네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 아까 교수님이 양극화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양극화가 심해지는 사회라고 하셨는데, 그 시민으로서 좀 그 정치적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좀 제언이나 조언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양극화는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그것은 전체주의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의 정치 철학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한나 아렌트의 말에 따르면 생각을 할 수 없고 행동해야만 하는 게 전체주의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은 이것도 옳은 거고 저것도 옳은 거고 그래서 충돌이 있을 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생각할 수가 없고 선택해야만 해요. 대통령의 편에 쓸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을 더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뭔가 선택을 강요받는 사회, 이건 너무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선택할 이유는 없잖아요. 더 나은 게 뭔가를 토론해야 될 텐데 선택하게 하는 거, 이게 위험한 신호고, 그런데 이 조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나마 마지막 희망은 뭐가 있다? 우리 모두가 감각을 깨우자. 감각을 깨우자. 특히 어떤 감각? 우리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받는 고통에 반응하는 감각을 깨우자. 네. 네, 선물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혹시, 네, 우리 앞에, 예. 아디다스. 그 진보를 선택하는 사람이든지 보수를 선택하는 사람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중도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선택하는 건데 중도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건강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내가 진보라고 해서 제가 진보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영역이 진보인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예를 들자면 어떤 정치적 맥락에서 진보일 수는 있지만
문화적 맥락에서는 약간 보수일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맥락에서는 뭐 중도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홀로 그냥 오로지 진보거나 오로지 보수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은 퍼포먼스, 예를 들자면 어떤 연극을 본단 말이죠. 연극을 보면 전혀 엉뚱한 정치적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모두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 안에는 중도라고 하는 건 조금 저는 허울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오히려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다양하게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비록 내가 정치적으로 진보라 하더라도 문화적으로 보수 대통령을 존경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내가 그를 선택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게 가능해야 건강한 사회라는 겁니다. 중도가 좋다는 말이 아니고. 네. 선물 하나 받으시고요. 또 혹시 질문? 네, 우리 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질문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뉴스인사이더 임채영장입니다. 아까 그 메타인지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개념인 것 같은데 어떤 한 사람의 메타인지라는 것이 좀 좋아질 수도 있는 건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 뭐 또 특정 인물로 얘기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메타인지도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안 될 것 같아서 한데 답변 주십시오. 답변 주십시오. 예, 답변 주셔야 됩니다. 예. 일단 메타 인지는 없는 사람은 똑같이 내가 생각한다는 걸 강조해요. 내 생각이라는 걸. 내 생각이라는 걸 매 순간 강조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모순되는데 본인은 모순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메타 인지 능력을 키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내가 바람이 분다고 생각한다. 그럼 나는 생각한다는 빠지잖아요. 그럼 바람이 분다잖아요. 그죠? 바람이 분다, 뭐 한다 이런 명제들이 쭉 있잖아요. 자, 우리가 모든 명제가 옳은데 이상한 사람이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제는 개별적으로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요 조합을 해보면 이상한 경우가 있죠. 그 경우를 텍스트는 맞는데 컨텍스트가 안 맞는다고 그래요. 즉 텍스트는 다 맞는데 컨이 뭐예요? 맥락인데, 번역하면 직역하면 맥락인데 텍스트를 함께 한다면 투게더 묶어놓으면 이상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제가 직접 정신 이상이 있는 분들 녹음해서 요즘은 네이버 프로그램으로 바로 텍스트화할 수 있습니다. 정신 이상이 있는 분들 텍스트를 녹음을 해서 텍스트를 좀 분리하면 틀린 말이 거의 없어요. 틀린 말이 거의 없어요. 특히 우리 학교 주변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 나쁜 사람이 많다. 나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근데 왜 돌아다니고 감옥에 안 가지? 감옥에 안 간 사람이 많네. 힘 있는 놈은 감옥 안 가. 이런 말들이에요. 다 되게 하시는 말들이. 틀린 말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그분은 정신 나갔다고 그래요? 맥락이 안 맞기 때문이에요. 컨텍스트가 안 맞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치려면 유일하게 중요한 건 컨이 투게더. 함께 끝없이 경론하는 사람, 토론하는 사람, 함께 감각을 키우는 사람만이 키울 수 있어요. 대통령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 이상은 우리가 기대지 않아야 돼. 할 수 있다고 믿는 거하고 할 가능성이 있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 메타적 차원에서 할 수 있다. 현실적 차원에서 불가능하다. 3년 안에 바뀔 수 있습니까? 3년은 아닐 것 같고요. 30년 안에 가능할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자, 한 분만 더 질문을 네, 시간이 조금 그래서 우리 교수님 너무나 열정적인 강의해 주셨는데 좀 피곤하시죠? 조시는 분도 있고 그죠? 네. 자, 농담이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지훈 뉴스 인사이다 많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